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이 근저당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꼼수라고 자꾸 비판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 집 매매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원 기자입니다.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들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네네네. 이자만 해도 상당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꼼수 거래라는 야당의 비판엔 정상 거래라며 반박했습니다. 나는 팔고 싶고 네. 너는 사고 싶고 그런데 돈도 있는데 집을 팔았는데 잔금이 뒤에 있대요. 근데 등기를 좀 빨리 하고 싶대.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서로 상의하에.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10월에 전액을 갚을 경우 증여세는 약 2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매수자는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야당은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 거래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자 그 부분도 또 문제를 삼았는데요. 국민의힘 투톱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이 매수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증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의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증여세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거라 했지만 야당은 무이자 근저당 자체가 대출 규제에 우회하는 꼼수 매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규제와 이 법망 내지는 어떤 도덕적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니까 그래서 아마 대중이 분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며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달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요즘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미 매도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왜 시끄러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난 14일,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 아파트 팔아라 하라 했던 그 아파트인 겁니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29억,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소유권 이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겁니다. 서류상으로도 공식적으로. 근데 돈을 다 주지는 않은 겁니다. 집을 산 사람이요. 일부만 돈을 주고 17억 7천만 원은 근저당 설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빌린 셈으로 친 거죠. 이거를 다시 말하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11억 7천만 원의 소유권을 받은 셈이 됐네요. 그 말은 11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산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그 외상으로 판 거죠. 네. 예,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이죠. 네. 현찰 없으면 괜히 무리하게 대출 받거나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아주 고가의 주택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매매금의 뭐 60%입니까? 17억이죠. 그걸 꿔주고 네. 외상으로 판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집 좀 살려면은 그냥 은행 대출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대통령 스스로는 이런 식으로 편법을 통해서 팔았다? 근데 민주당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득을 본 게 없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변 시세보다 네. 1억이나 2억 싸게 판 거 가지고 29억을 받고 판 거 가지고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말씀으로 따지면 엄청난 불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본인은 정작 이렇게 불로소득을 챙기면 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야 이거 정책 사기 아니야? 네. 이거 완전히 블랙 코미디네. 이런 거를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네. 관련한 발언들은 완전히 이거는 유체 이탈이다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 반론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방금 김영우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입장과 너무 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대출 다 막아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17억에 해당하는 대출을 준 것과 다름없는 이런 편법을 쓰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 정치권에서는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해서 편법을 썼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자, 정치권의 목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을 좀 달리하는 서울시장 대출 규제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못 쓰는 방법을 대통령이 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편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준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행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담보 대출은요. 보통 이렇습니다.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으로 제한을 해놨죠. 이것마저도 더 강화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15억 넘거나 2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때 4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지금 대출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한 그 분당 아파트는 29억 원짜리죠. 그러니까 25억을 초과해서 은행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더라도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2억 대출 받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는 자기 돈이 현찰로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15억 현찰 손에 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 이런 규제를 정부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쓴 거 아니냐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가? 저는 거기도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손해봤잖아요. 시가보다 싸게 판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시점,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 근저당이 해제가 되고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잔금에 네. 대해서. 근데 왜 이 시점에 이거를 급하게 그 등기를 넘겨줬는가? 네. 결국 지금 넘겨줘야 사실 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받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매수인은 이득을 봤죠. 지금 국민들이 조금
조금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득을 받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전 유일한 한 명은 매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 더불어 근저당이라는 과도한 비판보다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혹시 아는 사람 아니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개인이 매수인이 본인이 뭐 언론에 인터뷰나 이런 걸 해서 나는 대통령 뭐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분이 만약에 이거 나중에 주인 누군지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 지인 맞네라고 하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아하. 봅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일 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거는 타당한 이거 혹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수인은 이득을 받기 때문이죠. 아하. 근데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득에 대해서는 그 이익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이 좀 불편한 감정 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못하는데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이 결국은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주택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야당 그 국민의힘의 비판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정상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알거나 특수 관계인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청와대도 밝혔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금세 밝혀질 거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는 내용이죠.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도 이번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걸 집주인 대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집주인이 대출을 해주는 식이잖아요.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못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렇죠. 집주인 대출로. 예, 근데 이게 지금 성남 양지마을에서 네. 이렇게 지금 이런 거래가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앞뒤로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건에서는 어떤 게 뭐가 다르냐면 거래를 다 완료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인, 세입자 이 3자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를 느닷없이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오늘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내 말은 집주인 대출 일반인 국민들도 해도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걸 하면 완전히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이렇게 맞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저간의 상황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 아니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을 사고 파는데 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그것을 규제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게 네. 그게 이제 법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편법 우회의 길을 터버리면은 네. 똑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던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두고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올해 7월 말까지는 이 집을 팔아야 재건축 수익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29억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집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매수자에 의한 사정입니까? 매도자인 이재명의 사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부동산 값을 바로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요. 퇴임 이후에 돌아가야 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됐는데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명의 이전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대출이 옥죄이면서 일반 시민들이 집을 살 때 대출금 땡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인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설정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집을 팔고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있는 파는 돈을 가지고 다른 집을 얻어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이 자금들을 돈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아주 상식적인 집 거래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을 뭐 어디 뭐 공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집을 가려면 이쪽 돈을 다 받아서 대금을 치르고 이사를 가는 게 상식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분당에서 1998년도에 가지고 있던 집인데 이제 매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원래는 한 시가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 1억 싸게 해서 29억 원에 매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기자들이 등기부 등기부등을 다 떼보니까 예.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집을 산 사람이 이 집의 어떤 대가를 치를 돈이 없어서 10월 달까지 치르기로 하고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빌려준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네.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렇죠. 또 이 집이 지금 현재 재건축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김혜경 여사가 이게 이제 공동 명의로 한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재건축 연한이 안 돼서 아마 이 자격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일단 매각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이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을 팔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살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충분히 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한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각종 대출들을 많이 옥죄했지 않습니까? 15억 이상 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강남 등등에서 몇 군데서 이런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집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우선 이제 권한을 넘겨주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근데 예전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방식에 대해서. 네. 자, 그런데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오늘 부동산 회의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부당소득이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은 이 집을 3억에 사서 지금 29억에 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걸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저런 근저당권을 대통령은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사정,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로부터 집을 이제 사들인 그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또 시세보다 1억 정도 낮춰서 낮은 가격에 매매를 완료한 거다. 정책 실현의 의지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뭐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하는데 추진봉 교수님. 네. 그래도 근저당이 17억 원, 그러니까 매매 대금의 60% 정도가 설정되는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종종.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이 잘 팔리지 않고 예.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 이러면 시차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번에 매수하신 분도 10월에 이걸 이제 갚기로 했다고 하니까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인지 제가 잘 알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근저당 설정하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왜 집 안 파냐고 그렇게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 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죠.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되면 그거 더 비싸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팔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적 관점이라든지 국민들이 보는 관점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비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팔고 싶었던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얘기하는 또 부동산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예.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어떤 정책을 하든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집과 연계를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판매하려고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살려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이제 저런 식으로 내가 살 마음은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은 없으니 10월까지 내가 돈을 갚겠다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을 판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 매수인의 사정을 받아들여서 네. 17억 원, 17억 얼마라고 하는 그 돈을 이제 근저당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의도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네. 사실 아까도 뭐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두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팔아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야당의 이런 어떤 지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판매를 하다 보니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요, 이 근저당 논란을 놓고 서로 당명을 바꾸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0년 가까이 실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셨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네, 서로 당명을 더불어 근저당, 비난의 힘 이렇게 추천을 하고 계시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불법은 아닌데 대출 규제를 교모하게 피해가는 방법이라서 이대로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만약에 저런 형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저런 형태의 매매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그간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수요 억제책을 쓰지 않았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요 억제책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도록 돈을 쥐었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네가 있는 돈 갖고 살아. 돈 없으면 사지 마라 갭 이거잖아요. 투자도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전세금 받아서 전세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제도처럼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 또 대통령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쫓아줘야 거기에 맞춰줘야지만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는 것인데 대통령마저도 저렇게 부동산 정책 스스로 마련한 부동산 정책을 따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국민 보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사인간의 채무도 실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요. 이걸 증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하지 않고 근저당을 80% 해요. 그다음에 매달 얼마씩 해서 이자 갚아요. 네.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앞으로? 이거 아주 편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평하시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거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거기에 따라야지만 국민들도 믿고 따를 건데 저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따르라고 하겠어요? 23일에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동학 최고위원께 마지막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처럼 했다가는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일인가요? 글쎄요. 전 저간의 사정을 다 따져봐야 된다 봅니다. 여기는 지금 매도자와 매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도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느닷없이 우리 거래됐으니까 당신 그냥 나가세요. 내쫓습니까? 만약에 내쫓는 결과를 내면 그거 가지고 또 엄청 비난했을 겁니다. 네. 이 세입자에 대해서 보호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엄청 또 비난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답정너 식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보는데 무리한 공격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집 매도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